2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글로벌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약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강한 하루였습니다.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유럽 재무장관 회의와 다음 날 있을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 연두 교소를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6% 하락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0.06%씩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별다른 대형 재료가 없는 가운데 이틀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졌습니다. 프랑스는 유로존 강세에 대한 논의를 강조한 반면 다른 국가들은 이를 일축하고 있어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0.21%와 0.03% 상승한 반면 독일은 0.24%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주요 도시 10곳 가운데 9곳에서 집값이 상승하면서 주택시장 회복의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조사 대상 152곳의 대도시 가운데 무려 133곳에서 주택가격 중간값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선 3분기에는 집값이 오른 도시가 120곳이었습니다. 꾸준한 고용 회복과 지속적으로 낮은 금리로 인해 주택시장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 부족까지 초래되자 자연스럽게 집값은 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처럼 지속적인 집값 상승에 주택 판매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틀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로화 환율 안정을 위한 공조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프랑스 재무장관이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환율은 각 국가의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해야 하며 경제 주체들의 심리나 투기적 요인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유로화는 최근 여러 긍정적인 이유들로 인해 아주 강한 절상 추세를 보여왔고 이는 유로존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독일 정부와 유럽 중앙은행의 평가에 일면 동의한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회복세가 아직 더딘 만큼 연방준비제도 정책의 핵심 목표는 여전히 실업률 하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자넷 옐런 연준 부의장이 밝혔습니다. 연준은 현재 7.9% 수준인 실업률이 6.5%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한 상태이지만 이날 옐런 부의장은 실업률이 이보다 더 내려가도 노동 회복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까지 연준은 금리 인상에 즉각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당장 눈앞의 재정 절벽 우려를 다소 줄여놓은 상태이지만 시퀘스터를 피하기 위한 협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정 정책 불확실성은 당분간 경기 회복에 역풍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EU 예산안을 놓고 회의를 진행해왔던 EU 정상들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예산안으로 9,600억 유로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당초 EU 집행위원회가 수정 제시했던 9,720억 유로에 비해 120억 유로 삭감된 기준입니다. 이번 예산안 삭감은 EU 예산안이 편성된 이래 처음입니다. 이 예산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유럽의회 의원들은 각국 정상들이 일반적으로 예산안 삭감한 데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예산안 처리를 두고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는 유독 거래일도 짧은 데다가 주요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유독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재무장관 회의와 주요실 회담에서 환율 문제를 놓고 어떤 해법이 나올지도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설 연휴 이후 시장 흐름과 함께 주요 이벤트가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샘플러스 재갈공명 한영석 전문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갈공명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가 다시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3대 지수가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을 많이 줄여주면서 보합권 내에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봐 주시죠. 네, 조금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는 하락하였습니다. 금요일 3대 지수 동반 상승하며 나스닥 지수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다우지수도 장중 14,000포인트를 회복하며 강세를 보였으나 오늘은 소폭 하락하며 조정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3,971까지 21포인트 하락하고 나스닥이 3,192까지 1포인트, S&P 500이 1,517까지 0.92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시초가 하락 출발 후 장중 내내 약보합권에서 박스권이 지속되다 마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사상 첫 예상 감축안을 합의한 유로포지아 미국의 재정 경제지표 호조로 애플, 구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휴렛 패커드, 나스닥 시장 등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을 주도하여 나스닥 지수가 2000년 11월 9일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S&P 500 지수는 2007년 10월 3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오늘은 특별한 조례가 없는 가운데 숨고르기를 하며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금년 첫 조정 이후 월요일인 금요일 또다시 조정을 이어갔습니다. 금요일 그 시장에서 특징은 중국의 1월 수출과 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25%, 28%씩 증가하여 글로벌 경제 회복 기대감이 고조되었고 EU 정상들이 브뤼셀 회담에서 2014년에서 2020년 예산을 당초안보다 120억 유로, 삭감한 9,600억 유로에 합의하였으며 미국의 12월 무역 수지가 385억 달러로 전달 대비해서 20.8% 예상치 460억 달러 대비 크게 감소하며 2010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의 도매 재고가 전달보다 0.1% 감소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월요일은 금요일은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이틀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G7 주요국이 G20 글로벌 환율 전쟁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서를 준비 중이고 미국의 지난해 주요 도시 10곳 중 9곳의 집값이 상승했는데 12월에만 8.3% 상승하며 시장에 긍정적으로 보였지만은 전체적으로 숨고르기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금요일 날에는 반도체, 인터넷, IT, 자동차, 에너지 등 116개 업종이 상승해서 상승 업종 비율이 82%에 달하며 시장에 상당히 상승을 촉발한 반면에 오늘은 전자상거래, 반도체, 금융, 철강 등 43개 업종이 상승해 상승률이 30%로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종목 중 16개, 나스닥 100종목 중 34개, S&P 500 종목 중 216개 종목만이 상승해서 종목별 상승률이 50% 이하로 저조했으나 금요일 상승률이 70에서 80%였던 점을 고려하면 금융업종과 나스닥 기술주들 위주의 견장 상승 흐름이 금요일과 월요일 전반적으로 지속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 실적을 발표한 링크드인이 21.2%,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11.1% 급등하였고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는 7.2% 급등하기도 하였습니다. 애플은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아이워치 보도 등으로 금요일에 1.44% 상승하였고 오늘은 1.04% 상승하여 5일간 9%가량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 금요일에는 알테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휴렛패커드, 홈디포, IBM, 인텔, JP모간, 캐터필러, 쉐브론, 오라클, 드본에너지,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이 상승하며 장세를 주도한 반면에 월요일에는 마이크롬, MS,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야후, 구리어 타이어, 코닝, US 뱅크업 등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쪽의 투자 전략을 보면은 미국은 애플, 구글, 아마존, 그리고 나스닥 시장의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IT, 반도체, 금융주 중심으로 상승해 나스닥이 전고점 갱신이 지속되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고 다우지수도 14,200포인트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 경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시장도 미국이 강세를 보일 경우 동방 강세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시장을 보면은 온달러 환율은 1,110원까지 추가 상승해서 고점을 형성할 걸로 보이고 엔달러는 100원 부근까지 상승이 전망되지만 단기적으로 91엔선까지 숨고르기 조정이 예상되고 유로 달러는 역시 단기 조정 국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지난 금요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간밤엔 소폭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지만 이번 주 추가 상승 예상된다라는 전망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야간 선물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봐 주시죠. 금요일 야간 선물 시장은 전략 후황으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주간시장 대비해서 0.5포인트 상승한 258.45로 저점 257.60, 고점 258.45에 0.85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량은 14,279 계약으로 설 연휴로 급감하였으나 장중 내내 활발하게 움직여서 주간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며 지수 대비 매매하기에 좋았습니다. 시초가 강보합 출발후 0.3포인트까지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해외 증시의 강세로 하방 현실이 유지되다 미 증시가 강세가 지속되자 258.00포인트를 돌파해 장중 내내 258에서 258.45포인트 박스권 범위 내에서 움직인 뒤 최고가로 마감하였습니다. 메인이 243계약, 기관이 127계약 매수하였고 외국인이 355계약 매도하여 개인과 기관은 매수돼 외국인의 매도가 대립하며 3일 연속 크게 충돌하였습니다. 개인이 장중 600계약 가까이 매수하다 물량을 줄였고 기관은 장중 600계약 이상 매도하다 매도 물량을 축소한 반면 기관은 장중 내내 소폭 순매수를 주석하다 마쳤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선물 상승으로 콜은 소폭 상승하였고 풋은 10에서 50% 폭락하였습니다. 옵션 만기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아 방향이 틀릴 경우 프리미엄 낙폭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네. 자, 설 연휴 이후 우리 시장은 오랜만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전망과 함께 선물 옵션 시장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 하락으로 시초가 하락 출발하였지만 1929포인트를 저점으로 급반등해 종합지수 1950, 선물 258포인트를 회복하는 전략 후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애군의 선물 매수와 프로그램 매수 유입으로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모처럼 변동성이 살아나며 콜옵션이 저점 대비 300% 이상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금요일 방송에서 선물 255.00포인트 돌파 시 반등에 대비하라 하였고 장중에 9시 30분 샘플러스 투자 전략이 선물 254.5포인트 종합지수 1933포인트 시점에 반등에 대비하라고 투자 전략에 글을 올려드렸는데 모처럼 큰 폭의 반등이 전개되었습니다. 종합지수 1950, 선물 257.5포인트를 회복해 당분간 시장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포스코, LG전자 등 IT 자동차, 환율 민감주들 중심으로 추가 반등을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시장은 추가 상승을 전망하는데 시초가 상승 출발에 종합지수 1960, 선물 260포인트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종합지수 1940, 선물지수 256.5포인트 붕괴 시는 매도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전략은 장 초반 선물 257.50에서 258.00포인트 전후에서 매수, 선물 260점 전후에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단 선물지수 257.00포인트 붕괴 시에는 하락 전환에 조심하고 예상과 다를 경우 진입가 대비해서 0.5포인트에서는 손실 시 무조건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저점은 종합지수 1945, 선물 257.20, 고점은 종합지수 1965, 선물 260포인트, 하락시 지선은 선물 256.5, 상승시 저항선은 선물 260포인트를 제시합니다.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56에서 상한선 261포인트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콜옵션 매수 또는 풋옵션 매도 또는 양매도 또는 강세콜 스프레드 또는 콜 레이쇼 스프레드를 제시하는데 지수는 상승 변동성은 제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이 지속되며 변동성은 살아나고 있어 옵션은 매수 매도 합성 전략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콜 매수는 지수가 급등하면서 변동성 확대 시 유리하고 풋매도는 지수는 상승하고 변동성을 축소 시 유리하며 양매도는 지수가 부하권에서 머물거나 변동성 축소 시 유리하며 강세콜 스프레드는 콜 다가격 매수의 한 계약, 등가격 매도 한 계약으로 지수는 상승하고 변동성 중립 시 유리하며 콜 레이시오 스프레드는 콜 대가격 매수 한 계약, 외가격 매도 두 계약 이상으로 지수는 부합의 변동성 축소 시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전망해 주셨는데요. 지난 금요일 강세를 이끌어왔던 수출주 중심으로 추가 반등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재갈공명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글로벌 주요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브뤼셀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EU 정상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중기 예산안을 둘러싸고 밤샘 논의가 이어지기도 했는데 진통 끝에 타결이 됐습니다. 오늘 그 결과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과 중기 예산 모두 합의를 마쳤습니다. 올해 예산은 어쩔 수 없이 타결을 해야 되는 일정이었고요. 9,900억 유로로 소폭 내려간 수준입니다. 특히 의미가 있었던 것은 7년간의 예산인 2014년에서 2020년까지의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3%가량 낮췄다는 데 의미를 좀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틀간 주말에 마라톤 회의 약 25시간이나 소요되는 진통 끝에 지난해 11월 1조 유로 수준에서도 추가적으로 삭감이 됐고요. 절충안을 마련했던 헤르만 반 롬푸이 EU 상임의장의 절충안인 9,720억 유로에서도 120억 유로가 추가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역시 영국의 입장이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영국이 다소 삭감폭이 미흡하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예산안을 좀 감축시키는데 일관적으로 이 내용을 관철시켰다 이런 점에서 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EU 예산은 각국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조금씩 꾸준히 늘려왔지만 EU 출범 이후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EU 현재의 경제 여건을 그대로 반영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산이 줄어든 것은 EU 출범 이후 처음이라는 점, 이런 점이 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예산 삭감의 주요 부문별 내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심 높았던 농업 보조금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입장을 반영해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농업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이라도 좀 그 예산이 떨어지게 되면 보이콧을 하겠다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많이 관철을 시켰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낙농업계는 중요한 재원이 이 보조금으로부터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이런 부분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농업 보조금은 전체 규모에서 약 29%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금액을 보면 9,600억 유로의 중기 예산안에 2,774억 유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삭감 부담이 적은 항목을 중심으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대상이 됐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교통과 에너지, 통신 부분이 망라가 됐습니다. 초안에서는 1,560억 유로 정도를 상정했는데 1,260억 유로로 조금 더 줄어들었고요.
매년 예산의 3분의 1가량이 동유럽 국가의 지원 자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여긴 이제 지역 개발 예산까지 포함이 되면 43.8%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동유럽 지원 자원과 지역 개발 예산은 소폭 일부 항목은 늘어난 수치로 나타나고 있어서 동유럽 국가에게는 상당히 좋은 그런 예산안이 그대로 유지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일랜드와 그리스,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재정 위기 국가에 대한 경기 부양용 예산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에 좀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보면 영국이 예산 삭감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네. 이런 부분을 좀 달래주었고, 경기 후퇴로 고민하는 재정 위기국 관련 예산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 이런 점이 회원국의 그 불만을 많이 잠재운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독일을 비롯한 이탈리아 등 올해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가들로서는 GDP 대비 1% 정도 수준의 EU 예산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 쪽을 선호를 했는데요. 이런 수준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예산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7년 중기 예산안을 올해 예산안과 비교하면 어떤지, 또 남은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2013년 예산은 EU 예산으로 9,900억 유로 정도고요. 네. 중기 예산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9,600억 유로 정도로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남은 과제는 영국 쪽이 이제 의회 승인을 무난하게 통과시킬 수 있느냐 여부고요. 특히 이제 예산 삭감을 찬성했던 이른바 북유럽 국가들의 의회 동향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되겠는데요. 영국의 입장을 좀 세워졌다는 점, 영국의 의회 승인이 무난하게 이어진다면 진통은 있겠지만 현재 결정된 내용을 번복할 정도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EU 예산안 합의 내용을 다뤄봤고요. 이어서 일본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중순 윤곽이 드러날 차기 일본은행 총재가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뭐 중순부터 이달 네. 말까지는 이제 차기 내정자를 발표하거나 윤곽이 드러나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는 이번 주 14일 날 비유제의 정례 금융통화회의 이후에 3월 19일 날 현재 시라쿠아 마사하키 총재가 조기 사임을 발표를 했고, 다음 달 BOJ 금융통화정책회의가 3월 6일과 7일에 있는 것으로 보면 아베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러 그 일정을 소화하는 전후 수준에서 BOJ의 차기 총재가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되는 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14일 BOJ 금융통화회의에는 큰 내용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모두 4명의 후보 중에서 아베 총리의 인플레 목표치 달성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현재 찬성 입장을 공통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아베 총리의 의중을 잘 맞아떨어지는 인사들이 각축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새로 일본은행 총재가 들어설 경우 현재 엔저 추세와 관련된 추가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그 시기에 맞게 매월 그 시기에 맞게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공산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요 후보들 중 유력한 후보의 윤곽이 드러났습니까? 일부 보도를 보면 혼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하루 걸러 네. 경제지에서 보도되는 내용은 네. 여러 후보들의 장점과 단점이 거론이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무토도시로 현재 다이와 종합연구소 소장과 이와다 가츠미사 전 BOJ 부총재가 선두권에서 조금 앞서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엊그제 산케이 신문이 구로다 하루이코 현재 아시아개발은행 총재가 후보로 유력하다라고 다시 좀 부상을 시켰습니다. 아베 총리는 최근 차기 BOJ 총재가 국제금융 인맥을 잘 두루두루 갖춘 인사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는데요.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도 일부 독일을 비롯해서
엔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올라오자 이를 적극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는 국제 금융 인맥이 많은 인사를 적임자로 현재 내정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구로다 하루이코 아시아개발은행 총재가 후보군에서 그동안 조금 뒤처졌다는 측면, 그래서 막판 역전이 가능할지도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구로다 하루이코 후보가 차기 BOJ 총재에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유력 후보군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그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G7 회담이 15일과 16일 모스크바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담 이전에 엔저에 대한 회의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점에서 불협화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현재의 구로다 하루이코 아시아개발은행 총재가 차기 BOJ 총재로 조금 더 점수를 좀 받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무토 도시로 다이와 종합연구소장과 이와타 가츠미사 전 BOJ 부총재 모두 BOJ 부총재를 역임했던 인사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순위로 거론이 되는 것은 BOJ 부총재를 역임했던 이런 경력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 구로다 하루이코는 재무부 출신이기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아베 총리가 이를 무마할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2월 21일부터 24일간 24일까지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이전이나 이후에 윤곽이 좀 드러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의 차기 중앙은행 총재에 대한 전망까지 글로벌 주요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시장 마감 상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7거래일 만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1950선 다시 회복해주는 모습이었는데 무엇보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모처럼 유입이 됐다고 하죠. 네, 일단 뭐 전일장 코스피 시장의 가장 큰 상승 원인은 아무래도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다. 결국에는 최근에 뭐 수급의 공백, 외국인의 수급의 공백이 상당히 컸던 뭐 시장이었는데 전일장에서는 외국인이 간만에 현선물 동시 매수를 하면서 1%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시총 상위주 위주로 상승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거의 3%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도 4%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1950 안착하는데 상승 견인을 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고, 일단 뭐 코스피 지수 상당히 뭐 중요한 자리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 뭐 기술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뭐 긍정적인 수급에 아직까지는 뭐 외국인이 기조적으로 매수로 전환을 했다.
라고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뭐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뭐 오늘장에 어느 정도 오늘장에 상당히 역할이 기대되는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전일장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상승세가 이어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금 추세 자체가 다시 뭐 박스권으로 다시 회귀를 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느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뭐 지표가 될 오늘 하루가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 코스닥 시장도 뭐 외국인의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500선에 대한 안착 뭐 이런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좀 더 뭐 깊어지고 있고 그리고 전일장 외국인이 뭐 200억 넘는 상승 수급 쪽으로 매수를 보여주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일단 IT 관련주들에 대한 집중에 아무래도 IT 관련주들의 상승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장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IT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쪽에 상당한 많은 여력의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IT 관련주들의 상승을 견인을 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고 그리고 일단 특징주 뭐 전일장 1% 상승세 코스피 시장에서는 보여줬습니다만 사실 어닝 시즌에 맞춰서 어닝 쇼크를 맞는 기업들은 사실 급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일장에서 보여줬던 하루가 아니었나 보여주고 있고 그 가장 큰 예로 GS건설을 들 수 있겠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에 사실 건설주에 대한 실적 우려들 시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뭐 있었습니다만 4분기 어닝 쇼크가 나온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7%대 하락률을 보여주면서 어닝 쇼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뭐 가차 없이 이제 매도 공세를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네오위즈 게임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4분기 적자 전환을 했다는 소식에 6% 하락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실적이 가장 중요한 주식시장의 지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은 설 연휴 이후 한 주를 시작하는 첫 거래일이 될 텐데요. 앞서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시장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포인트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 제가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일단 지난 그 갭이 발생된 이후로 지난 2월 4일경이었죠. 네. 4일에서 5일경에 갭 하락이 나온 이후에 그 갭을 어느 정도 메꾸는 기술적인 반등이 전일장에 나왔습니다. 일단 갭을 메우는 과정은 어느 정도 순조롭게 진행이 됐던 부분이지만 하지만 그 이제 좀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60일선의 안착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60일선은 지금 1960포인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61선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일단 경기선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가 어느 정도 상승 추세로 간다라고 한다면 61선 밑에서 거래되는 것보다는 61선 위에서 안착을 해서 좀 더 순조로운 흐름이 진행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1960선이 61선에 딱 걸쳐 있는 그런 지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 10포인트 정도 여력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상승을 해서 안착을 해서 좀 더 1960선을 지지를 하면서 가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1960선이 저항이 돼서 일단 박스권 상단으로 작용이 돼서 61선에 자꾸 걸리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느냐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다시 1900선까지도 하락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이 결국에는 오늘의 어떤 그 시초가 이후에 양봉을 내면서 61선 안착 아니면 음봉을 내면서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시장에서 가장 핫 이슈인 키워드가 디커플링이죠. 일단 디커플링이 과연 뭐 해외 증시, 그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 지수, S&P, 나스닥 지수 2007년 정도 수준까지 지수가 복귀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장은 전혀 해외 시장과 연동되지 못하고 고점 대비 거의 100포인트에서 150포인트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디커플링이 어느 정도 해소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느냐 결국에는 수급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시장은 이제 디커플링 문제가 이제 계속 그 시장에서 불거지고 있는데 결국엔 이런 수급적인 문제 뭐 계속 뭐 시장에서 나오는 뱅가드 얘기들과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 물량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적절하게 시장에서 원활하게 소화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 시장도 해외 글로벌 증시와 네. 좀 더 이렇게 동조화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디커플링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장은 좀 더 수급적인 부분의 압박, 상승 압박이 충분히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디커플링 해소 과정도 분명히 이 시장에서 필요한 체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일단 뭐 지금 시장 박스권에 갇혀서 순환매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장세이지만 일단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요즘에 매수하는 종목들은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매수 여력이 부족한 이제 기관에서 좀 더 몇몇 섹터 그리고 몇몇 종목에 집중되는 매수 여력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종목들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결국에는 기관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느냐 뭐 이런 부분이 가장 지금 시장에서 수익률에 도움되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시장은 60일선 안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 또 수급적으로 기관의 매수가 집중되는 종목에 눈을 두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관심 종목도 궁금합니다.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일까요? 그렇죠. 예. 일단 제가 힌트를 드렸죠. 네. 자화전자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갤럭시 4에 대한 사실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아마 전 일장에도 외국인이 IT 관련주들을 샀던 이유가 아무래도 갤럭시 4에 대한 기대감들 코스닥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이 회사 역시 갤럭시 4에 납품이 되고 있는 휴대폰 카메라 자동 초점을 만들어주는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올해 실적 개선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뭐 갤럭시 4의 납품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IFRS가 올해부터 2조 원 이하의 기업들에도 분기마다 실적 공시를 하게 되도록 이제 올해부터 바뀌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비상장 자회사라든지 상장 2조 원대 미만의 기업들에 있어서는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별도 기준으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올해 1분기부터는 연결 기준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실적이 평가가 되면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질 때 우리가 분기 실적이 딱 나올 때 이 회사가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나라고 충분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실적의 개선 요인 뭐 장사가 잘 돼서 실적이 되는 개선이 되는 요인도 있지만 이런 어떤 기술적인 지표들에 의해서 IFRS에 대한 도입에 의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뭐 그런 종목군으로 속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수혜 종목으로 꽂을 수 있다라는 점이 이 회사의 가장 긍정적인 비율을 만들어내는 이유들이 아닐까 싶고 네. 일단 기술적으로도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전고점이 19,000원 정도 레벨인데 지금 18,000원 정도 레벨에서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계속 만들어 가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19,000원을 뚫는다는 가정하에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네. 매수가는 18,000원 정도 보시면서 가격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정고점이 19,000원 뚫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2만 원 안착 갤럭시 4가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IFRS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2만 원 안착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는 관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 한 21,000원 정도 보시면서 단기 전략으로 이 종목은 접근하시는 전략으로 충분히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관의 수급까지 양호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화전자 단기적으로 대응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과학기술이 양적으로는 이미 한국을 크게 앞질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1,043억 달러로 우리의 380억 달러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일본의 공격적인 환율 시장 개입이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 선진 7개국이 주요국들이 일본발 환율 갈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공동 선언문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며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연초부터 물가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는 이번 주부터 민관 전담반을 구성하고 전방위적인 유통물가 재수술 방안을 마련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 간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생명이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합니다. 건정성 잣대인 지금 여력 비율을 금융당국 권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보험산업 자본 확충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 기술 수준이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있다는 말은 오래전 일인데요. 최근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우리나라에 근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우리나라를 턱밑까지 추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투자 액수와 특허 개수 등 과학기술 양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를 추월한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에 이어 기술에서까지 모두 중국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중 과학기술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추산한 중국의 과학 경쟁력은 세계 8위로 5위인 우리나라 불과 3단계 차이에 불과합니다. 기술 혁신의 핵심인 R&D의 경우 지난 2010년 기준 우리나라 투자 규모가 약 380억 달러에 그친 반면 중국은 1,043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우리 R&D 금액이 1995년에서 2010년 사이 3배 늘어나는 동안 중국은 25배나 투자 규모를 늘렸습니다. 연구 인력의 경우 중국의 총 연구원 수는 지난 2010년 121만 명으로 약 26만 명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5배에 달합니다. 네. 인력이나 투자 금액 모두 우리가 뒤처지고 있습니다. 자연히 결과물에도 차이가 있을 텐데요.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합니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연히 결과물에서도 양적인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2010년 특허 출원 건수는 약 39만 건으로 우리나라 17만 건의 2배에 달합니다. 세계적 권위를 갖는 과학기술 논문 인용색인급 논문 편수 차이는 이보다 더 커 중국이 같은 기간 14만 편으로 우리의 약 4배에 육박합니다. 중국 하이테크 산업 수출도 2010년 5,200억 달러를 기록해 우리나라 1,400달러의 4배 수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국가 간 총성 없는 전쟁이 한창입니다. 바로 환율을 둘러싼 경쟁 때문인데요.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주요 선진국들이 해결책 마련에 나선다고 하죠. 일본의 공격적인 환시장 개입이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 선진 7개국 주요국들이 일본발 환율 갈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공동선언문을 내놓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오늘 15일에서 16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회의에서도 글로벌 환율 전쟁 촉발 가능성에 무게를 둔 정부발 환시장 개입 문제가 중심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번 주말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회의를 앞두고 논의를 벌이고 있는 선진 7개국 재무장관 사이에서 일본의 엔저 개입이 초미의 감사로 부상하면서 공동 대응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G7의 목표는 일반적인 환시장 개입을 막고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G7과 확약을 맺는 것이라며 합동선언문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G7 각국이 수요일 내 관련 코멘트를 내놓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엔저 방침을 공공연히 천명해온 일본 아베 신조 내각 출범 전후로 지난해 달러당 80엔을 잇돌았던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90엔을 넘어 100엔까지 바라고 있다며 환시세 조작을 우려하는 각국의 목소리로 인해 환기의 문제가 국제적 논의로 부각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 환율 못지않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물가입니다. 지난해부터 물가 불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정부가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고 하죠. 연초부터 물가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가 이번 주부터 민관 전담반을 구성하고 전방위적인 유통물가 재수술 방안을 마련합니다.
기획제조목 고위관계자는 11일 물가 안정을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농업과 관련해 유통구조를 다시 개선하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금주중 관련 부처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 팀을 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스크포스 팀에는 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경제부, 농림수산부, 민간 전문가 관련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데요. 태스크포스 팀은 단편, 단기적 가격 대책보다는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과제를 발굴하는 데 전념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KB생명이 지급 여력 비율을 높이고자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죠. KB생명이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합니다. 네. 건전성 잣대인 지급 여력 비율을 금융당국 공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인데요. 비상비리 올리고 있는 금호문 산업의 자본 확충의 시도타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의 한 고위 관계자는 11일 지급 여력 비율을 금융당국의 공고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증자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KB생명은 저축적 상품 비중이 높아 앞으로도 몇 년간 수천억 규모의 증자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KB생명은 당초 ING생명을 인수해 자본 확충 없이 지급 여력 비율을 개선하려 했지만 인수가 무산되면서 직접 증자에 나서게 됐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슈앤이슈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